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속속경제 오정근입니다. 제뒤에 보이는 고택이 그 경북 청송에 있는 청송 심시의 송소고택이라고 합니다. 고택입니다. 송소고택 청송 심시는 2조 500년 동안 왕비를 여러 명 배출한 그런 아주 권력과 집안이었습니다. 오늘 10월 4일은 대체 휴일입니다. 어제가 개천절이었는데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휴일입니다. 오늘 10월 4일 경제 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귀에 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소개해드리는 명품 시대들 10월 4일 아침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대장동 의혹의 대장동 게이트의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전 경기공사장을 구속 수감했습니다. 뇌물 배임 행위죄를 적용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유동규 전 관광공사 사장이 성남개발공사 사장 직무 대행을 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민간에게 배분하는 바람에 화천대유에 배분하는 바람에 공공기관인 성남개발공사의 이익 손해를 보게 했다 하는 것이 배임 행위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제 구속 수감을 했다 해서 앞으로 이제 그 유동규의 구속 수감으로 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만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또 소랑설레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은 화천대유의 수익을 몰아준 의혹에 정조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남개발공사의 SPC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 뜰, 이 성남의 뜰의 1%의 지분만 갖고 있는 화천대유에 이익을 줌으로써 그 성남개발공사가 가져가야 할 이익을 축소시킨 그런 배임 행위가 있고 또 그 화천대유의 이익을 몰아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냐, 뇌물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에 증거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성남개발공사의 직무대행을 하면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히 윗선이 모르고 할 수 있느냐, 윗선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이 유동규란 사람은 이제 그 성남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리모델링 조합장을 하면서 당시에 성남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던 이재명과 가까워지고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에 선거를 도와주고 인수위에 나중에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 인수위에 간사를 한 후에 바로 성남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본부장으로 취업이 되고 나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본부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영 개발을 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주도해 왔던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민관 합동 개발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민관 합동 개발에 이점만 서로 이제 사용한 것인데 공영 개발을 한 것을 내세워서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다음에 그다음에 민영 개발을 또 내세워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고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서 이익을 취하고 또 그 이익을 화천대유가 성남의 딸의 1% 지분밖에 갖고 있지 않고 성남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7개 펀드의 합해도 7%밖에 안 되는데 그 7%밖에 안 되는 민간 조직이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7%가 보통주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보통주가 아니고 우선주를 갖게 되면서 우선주는 의결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이익을
대부분 가져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화천대유와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화천대유에 엄청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다음에 화천대유로부터 일정 부분의 뇌물을 받도록 서로 간에 그런 약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때 도움을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들어갔다가 사장 유고 시에 사장 직무대행까지 하고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가 된다면은 경기개발공사 사장까지 영전된 것을 고려해 보면은 어 윗선의 수사가 불가피하다. 윗선이란 것이 바로 뭐 이재명 지사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동규와 화천대유의 관계를 잘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근데 유동규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검사가 먼저 들어가서 2-3 시간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검사가 별도 면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리고 유 씨가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는 핸드폰은 최근에 바꾼 것이고 그전에 핸드폰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팀이 확보를 하지 않고 있다. 중요한 증거를 허술하게 놓쳐서 수사를 확대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야당은 지금 이 검사팀의 검사들이 친여 성향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근데 특검을 여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유동규가 개발 이익의 25%를 화천대유의 대주주, 사실상 화천대유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만배와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유동규가 김만배에게 700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1월에 5억을 미리 받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700억을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700억을 요구를 해서 지급받기로 합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좀 확실하게 좀 밝혀져야 유동규의 배임 행위와 뇌물수수 혐의가 밝혀지고 또 유동규의 과 윗선과의 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동규 전 시장 사장 직무대리는 대장동 개발 외에도 위례 신도시 때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에도 관여해서 지금 화천대유 같은 위례 신도시에도 관여해 가지고 지금 성남의 뜰 같은 위례 자산관리란 회사를 만들어서 각종 대주주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에서 위례 때 한번 이런 방식을 써본 결과 아주 그냥 '쓸만하다.' 이렇게 인제 판단이 된 거죠. 수익이 꽤 인제 들어오고 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자 다시 인제 성남에서 더 크게 이번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지금 김만배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는 대장동에서 번 돈의 본인이 번 돈의 절반을 주겠다. 지금 녹취록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장동에서 번 돈 김만배가 번 돈의 절반을 주겠다. 유동규는 어떻게 줄 거냐 뭐 이런 대화까지 오고 갔다는 거 녹취록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천화동인의 1 호는 화천대유의 자회사가 인제 천화동인 7 개인데 1 호가 김만배가 소유하고 있고 대표는 뭐 이모 씨가 지금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 호가 김만배가 대주주고 그다음에 2 호가 김만배의 부인이고 3 호는 김만배의 누나고
이렇게 4호는 인제 지금 미국으로 덮여 있는 남욱 변호사, 5호가 이 그림을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1호 내가 번 돈 절반 주겠다면 전체 번 돈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2호, 3 호는 김만배의 와이프 부인, 그다음에 3 호는 김만배의 누나가 소유하면서 거의 뭐 1,000억 정도씩 벌어 배당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내가 번 돈의 절반을 주겠다. 내가 번 돈이 1,400억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녹취록에서 나왔다는 보도가 아침에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그 상황이 실상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만배가 현금 473억 원 화천대유에서 장기 대여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이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뇌물 자금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언론에서는 지금 박영수 친척에 100억을 전달했다. 그 친척이 누구냐면 박영수 특검의 친척이 그 이 시행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쭉 있고 그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박영수의 친척인데 그 친척에게 100억을 전달했다 하는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아침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박영수 전 특검이 깊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영수 특검은 벌써 2016 년부터 화천대유에 고문을 해오면서 최근까지 고문을 해오면서 월 1,500만 원씩 고문료를 받아왔고, 또 박영수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 취업을 했고 하고 있고, 또 아파트도 싼 값에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박영수 특검이 지금 여기저기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박영수 특검의 친척이 바로 그 성남의 그 대장동 공사에 시행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 박영수 친척에 또 100억을 김만배가 전달했다. 이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가도록 전달된 것인가? 전달 경위, 전문가들은 100억 원 전달 경위가 석연치 않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돈이라면 법인이 정상적으로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이번 건은 대주주가 회사에서 빌려 관련 업체에 돈을 주고 다시 돈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여진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뭐 어디까지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지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대장동에 관련된 일을 해 왔던 개발업을 해 왔던 사람들은 당시에는 개발업자가 2010 년에 생각할 때는 한 3,000억 정도 수익을 했었는데, 민관 개발로 바뀐 후에 이익이 2 배로 뛰었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순수하게 민영 개발을 할 때에 비해서 민관 개발을 하니까 어 공영 개발을 한다고 해서 택지를 싼 값에 어 구입하는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만배가 박영수 친척에 100억 원을 건넸다는 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행 비용 50억 원과 별개로 100억 원을 건넸다. 근데 박 전 특검은 원친척과의 그런 거래가 있는지를 몰랐다. 박영수 아들은 또 이 시회사에 근무하고 딸은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관련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동아일보에서는 까도 끝이 없는 박영수 4년 반 특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나 하는 얘기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딸의 퇴직금 50억 받은 것으로 곽상도 의원이 자진 사퇴를 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박영수 특검은 까도 끝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동규는 직원들 성남 도공 직원들은 이재명 정치 활동에 직원들이 참가하도록 종용을 했고, 휴일에 광주까지 가서 출판 기념회라도 가서 책이라도 사라고 강요를 받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결국은 이재명 선거를 뒀고 경기관광부 사장에 발탁되었는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는 가까운 측근 그룹에 끼지도 못하고 있다 하고 선을 그었는데 과연 지금 그러면 이재명이 측근이 아니면 누가 측근이냐 또 이런 측근 논쟁이 또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측근이 아니면 누가 측근이냐 하는 건데 지금 남양주에 천화동인 4호 대표인 미국으로 도피한 남욱 변호사는 남양주에도 시행사를 또 차리고 있다. 지금 뭐 여기저기 위례에서 한번 성공한 다음에 또 대장동에서 엄청난 이익을 남긴 다음에 또 남양주에도 또 지금 그러고 최근에 또 뭐 보니까 백현 마이스라고 해서 백현동에 마이스 산업에 또 이런 방식을 적용한다. 지금 뭐 여기저기서 지금 보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장동 판도라의 상에 뚜껑을 연 사람이 작은 인터넷 신문, 경기 경제신문이라는 인터넷 신문인데 여기서 뭐 이러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 보도를 했는데 지금 그 보도는 한 기자는 2억 5천만 원 소송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게 뭐 그런 가운데 이동규가 측근이 아니라고 했던 이재명의 해명이 점점 바뀌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이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것은 맞지만 측근은 아니다. 그 성남시장을 도왔다는 것 때문에 인수위 간사까지 맡게 되었죠. 그리고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는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를 한 성남시의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점점 말을 바꾸고 있는 개발 이익을 다 환수를 못해 유감이다. 정치 권력과 결탁에 부당한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점점 바꾸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과연 지금 수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 어제 이재명 지사는 이제 그 슈퍼유크에서 압도적으로 58%의 지지를 얻어서 어제 인천에서 58% 지지를 얻어서 본선 직행의 9분 능선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재명 서울 경기 슈퍼 3차 슈퍼유크에서 42만 만 얻어도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서울과 경기인데 원래 경기도가 이재명 안방이죠. 그래서 42%만 얻어도 2%, 즉 지금 현재 16만 표만 얻어도 바로 이재명 지사가 여당 후보로 직행하겠다. 본선할 필요도 없이 후보를 직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시점과 이재명 지사의 여당 후보 결정하는 바로 9일은 경기도, 다음 9일이면 뭐 이번 주 토요일이군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다가오는 일요일 10일 날에 서울에서 이제 마지막 그 후보 선거를 하면은 여기서 9일과 10일에 16만 표만 더 얻으면은 61만 표인데요. 그중에서 16만 표만 얻어도 이재명 지사가 여당 후보로 확정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수사의 속도와 여당의 후보 확정이 다소 좀 미스매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의 거의 여당 후보가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이 당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 주말에 61만 표가 남아 있는데 이 중에 16만 표만 얻어도 이재명 지사가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확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대장동 게이트가 일파만파를 벌이고 수사가 지금 키맨인 유동규가 구속이 된 상태하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귀추가 주목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나 하는 것에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야당의 후보 중에 한 분인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왕자가 써져서 3번이나 왕자를 쓰고 나왔다. 그래서 이것이 최순실을 연상하고 있다. 이게 부적선거냐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윤석열 후보의
통치 능력에 대해서 또 토론을 사실상 회피해 왔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 속에서 또 손바닥에 왕자까지 쓰고 나와서 이것이 지금 21 세기 대한민국에 무슨 이런 또 일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손바닥에 이런 걸 쓰고 나오느냐 하면서 동아일보에서는 '윤석열의 왕자 대통령직도 그렇게 보고 있나.' 정말 이게 21 세기에 이런 부적 같은 글을 쓰고 나왔다는 것이 좀 나왔다는 그런 어떤 인식의 수준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정말 민주주의 이 수사가 그렇게 뭐 지금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 수사 또 윤석열은 지금 뭐 지난번에 무슨 뭐 또 수사를 하도록 한 사주한 고발 사주로 또 지금 또 수사를 선상에 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요. 이 일은 원주민과 입주자를 농락한 투기 세력들이 기자와 법조인이 만나서 형님 아우라고 하는 이런 저신뢰 국가. 이게 후진성의 증거다. 정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이런 것들이 대선을 좌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퇴행이다라는 그런 날카로운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외교장관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미국은 "통일된 목소리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 반박을 하고 있고요. 북한을 두둔하고 동맹과는 거리 두는 정용 외교장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문화체육부 산하의 한국관광공사가 핵 보유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피해서 북한의 관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꼼수 대북 관광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가관도 어느 정도지 이런 일이 정말 국민들을 완전히 옛날에 조국에 얘기했죠. 국민들을 무슨 뭐 가붕괴라고 가재나 붕어나 개구리 같은 가붕괴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감시망이 작동되고 있는 가운데서 그걸 피해서 뭐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관광 지원을 해서 북한에 돈을 쉽게 얘기하면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연구하는 용역까지 발주했다고 하니 이게 뭐 제대로 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중국에 당한 호주와 미국의 밀착. 지금 호주를 중국이 계속 압박을 해오는 가운데 호주는 극력 반발하면서 미국과 계속 밀착하면서 아시아 안보 지형이 바뀌고 있다. 결국은 호주를 포함해서 쿼드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죠. 안보 체제 구축인데 최근에도 오커스라고 해서 미국과 호주와 영국이 또 안보 동맹을 핵 잠수함 동맹을 구축했죠. 그래서 중국이 호주를 과도하게 압박하는 바람에 결국은 호주가 미국과 더 밀착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결국은 중국에 과거 우리가 조공을 바치던 그런 상황으로 가게 중국이 만약 한국을 업수 여기는 최근에 여기고 있는 것이 한두 번 드러난 게 아니죠. 뭐 문 대통령의 베이징 국빈 방문이라고 하지만 혼밥을 해야 되는 그런 두 번 정도밖에 국빈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혼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던 것이 두 번이 아니죠. 그러고 나서 또 뭐 그 후에 왕이 외교부 장관이 한국에 와서 이런저런 지금 대미 회담이 있기 직전에 항상 왕이 외교장관이 우리 외교장관을 만나서 이런저런 뭐 거의 지시에 가까운 이런 발언들을 했던 것이 언론에 여러 번 보도가 되고 또 그 결과가 그대로 또 반영이 되고 최근에 미국 가서 우리 외교장관이 미국 가서 중국을 두둔하기까지 하는 중국을 심지어 대변하기까지 하는 그런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까지 가는데 이렇게 되면 인제 호주와 반대로 가는 거죠. 호주는 이렇게 당당하게 미국과 관계를 더 강화하면서 중국에 당당하게 대응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한미 관계를 오히려 우리가 흔들면서 북한과 더불어 우리가 흔들면서
중국에는 더 굴종적으로 나가는, 아무래도 이 문재인 정부가 뭐 종북, 친중 정부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선구도 대장동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재명 후보의 거의 여권 후보로 확정되어 가는 그런 모습,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이런 그 대중 관계의 저자세의 지속, 또 북한에 대한 그 굴종적인 자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앞날을 상당히 어둡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먹는 치료제가 연내에 나온다고 합니다. 연내 미국의 머크사가 임상 3상까지 마치고 중증 사망률을 50% 줄일 수 있는 개발약 연내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인제 입원 사망 위험을 줄일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는 것이 되고, 위드 코로나도 빨라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코로나판 타미플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미플루는 이제 높은 고열에 먹는 약이죠. 고열에 아주 효과가 좋은 약인데, 코로나판 타미플루가 연내에 출시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인제 정부에서도 질병청에서도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선구매를 협의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약 최대 10만 명이 재택 치료를 해야 할 것이다. 위드 코로나 가면은 그런 재택 치료를 모니터링하면서 심할 때는 통원 치료로 가는, 이런 통원 치료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국내 지금 기업들이 4중 공급망 쇼크, 중국의 전력난, 동남아 코로나 봉쇄, 지금 베트남에 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3,000여 개 되는데 거의 지금 봉쇄로 인해서 가동률이 2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특히 인제 LNG 가격 등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상기후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장 가동을 90%를 줄이고 전력 요일제까지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지금 중국에서 영국에도 기름이 동나고 중국은 스마트폰 불빛으로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탄소를 줄이려다가 그린플레이션을 불질렀다. 그린플레이션, 친환경 인플레이션인데, 탄소를 줄이려고 석탄 발전을 줄이자,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굉장히 아직 미흡하고 불안정한 가운데 천연가스, LNG 발전을 늘리면서 LNG 가격의 급등을 작년 말 대비 지금 411%나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린플레이션, 친환경 인플레이션이 불이 붙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난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소 파리 기후 협약에 탈퇴를 했습니다. 지금 무리한 탄소 중립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그때 이유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기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그걸 복귀하면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트럼프의 정책을 다시 한번 되새기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환경 문제에 관해서 당연히 환경이 가장 중요하지만 환경이 탄소 문제만은 아니다 하는 최근에 여러 반론들이 또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구의 온난화가 탄소 때문만은 아니다. 지구의 빙하기와 온난기가 반복되는 그런 과정에 지금 온난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고, 탄소 때문만 아니다, 이런 것에 지역도 지금 계속 반론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공급망 위기 때문에 위기는 한국 제조업의 이런 공급망 위기는 한국 원조로 제조업 한국이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그런 얘기고요. 지금 현재 주택 부문에서 외국인 다주택자가 2,000명에 육박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67%가 중국인이고 10가구 이상 아파트를 갖고 있는 큰 손도 많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인제 어느 33살 중국인이 지난 3월에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89억 원에 샀다. 근데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외 금융기관의 돈을 빌려와서 산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살 때에는, 투기 과열 주고 15억 원 살 때는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어 돈이 없어 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외국인들은
100% 돈을 빌려와서 사는 이런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래가 끊겨서 대려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 똘똘한 한 채에 더 돈이 몰리고 있다. 강남이나 마용성을 다시 주목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부동산 시장 전망 대책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 비중을 앞설 상황까지 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에 지난 8월에 임대차 거래 중 월세를 낀 경우가 40% 차지해서 조만간에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을 앞설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도 보유세나 임대차법에 대해서 개정 논의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임대차 3법과 그다음에 보유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세를 놓는 사람도 월세를 원하고 또 세를 들어올 임차인들도 또 너무 전세가 비싸기 때문에 월세를 또 하게 되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월세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까지 포함할 경우에 아파트가 앞으로 아파트가 40.4%고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을 포함할 경우에 월세 비중은 이미 48.2%까지 올라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금을 돌려주면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전세금 집주인도 돌려주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을 못 받게 대출을 안 해 주니까 "내 집을 두고도 월세를 살아야 할 판이다." 이런 얘기까지 요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대출 금리는 띄고 당군 규제를 꽃비를 더 조이고 대출을 난민들은 속이 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출을 필요한 실수요자 대출도 받지 특히 전세대 자금 대출도 받지 못하면서 온갖 부작용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서울대학교 싱크탱크에서 청년 실업의 원인은 최저임금 급등과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 탓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이미 많이 지적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감을 나눠달라는 민노총을 또 폭행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대차의 울산 사공장 노조원들이 교섭을 나온 전주공장 노조가 한번 때렸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결국은 파이가 적어지면서 지금 민노총들이 다른 한노총의 일감을 뺏으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 민노총끼리도 지금 이렇게 파이가 적어지면서 결국 이런 일이 결국 파이가 커져야만 나눠 먹을 게 있는 거죠. 파이가 적어지니까 그리고 지금 청년 실업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들의 그 파이를 더 뺏어 더 많이 가져가지고 이런 일까지 벌이고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재해뿐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대단한 압박 때문에 큰 문제인데 집단소송법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준비하고 있다. 집단소송법이라는 건 어느 한 사람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이기면은 나머지 전 소비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집단소송법이.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지금 중대재해법에다가 집단소송법에다가 그다음에 지난번 기업규제 3법에다가 노동조합법에다가 지금 기업들이 국내에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겠죠. 지금 메타버스도가 지금 치료나 교육도 척척해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넷플릭스 83개국에서 넷플릭스 시청 1위를 기록하는 대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프랑스 파리에서는 오징어 게임 체험관이라는 게 생겼는데 수천 명이 줄을 서서 6시간을 대기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 체험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단합니다. 지금 한국의 1년 GDP가 2025년 40,000,000,00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은 이거 너무 기업을 지금까지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비판이 나오고요.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중국 같은 규제는 없다는 파월 발언에 10% 급등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0% 올랐네요. 47,955 달러를 기록하고 이더리움도 10% 올라가지고 3,403 달러를 기록한 한국에서 비트코인이 5,829만 원, 이더리움은 413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역시 야당은 곽상도 윤인숙 사퇴하는데 여당은 이상직이나 윤미향 그 외에도 좀 많이 있죠. 다들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야당과 여당의 윤리 기준, 도덕 기준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아침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당에도 "사퇴할 국회의원이 많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곽상도의 사퇴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했지만은 그런 정도보다 더 강도 높은 여당 의원들 사퇴도 요구해야 이준석이가 야당의 대표다 하는 것을 어 '제대로 된 야당 대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오늘 아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